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역시 아침에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에 사실은 자켓 정도, 외투 정도 하나 더 입어야 될 만큼 쌀쌀한 날씨니까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 재판을 받습니다. 잠시 후면 녹색병원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과연 투표율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재판 받습니다. 앞으로 매주 두 번, 세 번 재판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잠시 후 현장 중계해드리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뭘까요? 바로 시작! 동아일보 4면 기사인데요. 시작,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시작됩니다. 여당, 윤석열 대통령과 한 라인 있는 구청장 필요하다. 야당, 폭정 멈출 출발점이다. 투표 동료 각각 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투표율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과연 투표율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뻥! 조선일보 1면입니다. 뻥 뚫려있는 선관위 보안망. 국정원이 보안 점검해봤더니 해킹에 취약하다. 특히나 선관위가 외부 세력에 의해서 선관위 보안이 흔들린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선거 앞두고 점검해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되풀이, 경향신문 3면입니다. 소상히 밝히겠다던 김행 후보자가 안 했다 없었다로 일관했다고 경향신문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청문회 주요 장면 전해드리죠.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최대폭. 한국일보 6면 기사인데요. 함께 보시죠. 고유가로 5개월 만에 최대폭 뛴 물가, 체감 물가 다시 4%대로라는 겁니다. 다시 체감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등등도 버스 비용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서민 허리 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쌀쌀한 가을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 현 지도부입니다. 국민의힘의 김병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의원, 그리고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위례 재판을 받습니다. 연기해달라라고 2차례 연기 요청을 했지만 한 번은 받아들여졌고 한 번은 법원이 불허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재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재판 시작, 구속 면한 이 대표의 첫 외출. 녹색병원에서 이제 곧 이재명 대표가 나올 겁니다. 재판받으러 법원 가야죠.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녹색병원에 가 있겠습니다. 녹색병원 문은 열렸고 이 대표 나올 것 같은데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요청을 했지만 법원이 불허했어요. 지난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이 대표가 잘 받았고 건강도 잘 회복된 것 같은데 재판을 또 연기할 만큼의 건강상의 이유는 아니다. 사법부는 이렇게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재판 받을 수 있으니 사법부가 잘 판단하겠다. 일단 재판 받으러 나와라. 라는 겁니다. 나와라. 왜냐하면 이제 대장동 위례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첫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자꾸 미뤄지면 언제 판결 나오냐. 이런 법조계의 우려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잠시 후에 녹색병원에서 나와서 대장동 위례 재판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받고 있죠? 네. 덕주 금요일 받고 있는데 지금 대장동 위례 재판 오늘부터 시작되면 일주일에 그럼 재판을 한 2개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지금 개서 재판부는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재판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장동? 그렇죠.
뭐 대정당이든 무슨 재판이든 간에 지금 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사실은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이제 이후에 또 추가 기소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법정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 법정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재판이 지금 우리가 주 5일 아닙니까? 그만큼 법원을 많이 가야 된다. 그렇죠. 주 5일이면 한 3일 정도. 앞으로 뭐 제가 볼 때는 3, 4일 재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위증교사 혐의 분리기소 먼저 하게 되면 그것도 재판 받아야 되고. 그렇죠. 재판이 지금 영장이 기각된 게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송금, 그다음에 유증교사잖아요. 그 세 개를 분리해서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더군다나 대북송금은 이제 수원으로 돌려보내요. 수원시 기소를 해요. 예. 그럼 수원법원 가야죠. 아, 수원지검이 기소하면 수원으로 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유증을 먼저 기소하면 유증죄 따로 재판받는단 말이에요. 위증은 유증교사. 그래도 서울이죠. 그렇죠. 백현동 또 서울시 재판받아요. 그러면 재판이 분리기소하면 재판이 한 6개 정도 되나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2주에 한 번씩 한다 하더라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3, 4일은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재판이라는 것이 나가서 그냥 재판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왜냐하면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변호사가 열심히 준비를 하겠지만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이죠. 본인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록부 열심히 하지만 미진한 부분은 결국 당사자의 어떤 도움 없이 네. 재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사안까지 기소가 돼버리면 아마 민주당 대표로서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뭐 전에 옥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옥중 공천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어떤 그 민주당에서 많은 얘기가 흘러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정말로 두 가지를 경험하려고 하면 민주당사를 서초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 정도로 서초동 법원이 잦아질 것이다. 그렇죠. 여의도에서 예. 법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재판을 할 것인가 참 굉장히 의아한 측면이 좀 있죠. 재판 횟수로만 따지면 민주당사,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사를 서초동으로 옮기는 편이 나을 정도다라는 김광선 변호사님의 분석입니다. 매주 법원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대장동 사건 주 2회 공판 예고. 오늘 출석. 아, 그렇군요. 주 2회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격주 금요일. 이러면 주 3회 재판 가능성도 있죠. 저 격주, 공직선거법 위반 격주 재판이 대장동 사건 있는 주에 겹치면 주 3회.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도 검찰이 기소하면 그것도 재판 받아야 되고. 아까 그 수원 가는 거 뭐라고요? 대북송금. 대북송금 기소하면 그거 받으러 저 수원 가야 되면 재판이 서로 같은 날에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월화수목금 중에 그것까지 기소가 되면 뭐 주 4회 5회까지 갈 수 있죠. 주 5회까지도 어쩌면 재판을 받으러 매일 가야 될 수도 있을 텐데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 출신이시잖아요. 그 역대 민주당의 이제 당대표분들과 비교했을 때 판례를 좀 봤을 때 주 4회, 5회 재판을 받는 당대표, 아니 당대표 직무 수행이 가능할까요? 정상적인?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봐야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 대표로서는 원내대표가 자기가 굉장히 친근한 원내대표를 원했을 거예요. 예, 지금 뭐 그것이 이재명 매우- 대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매우 우연적인 부분입니다만은 가결표 던진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친명계에서 심할 정도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박강훈 원내대표를 밀어낸 부분도 아마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재판을 이렇게 받았을 때 실제로 자기와 똑같이 당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그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그날 밤 그 심야 원내들끼리의 어떤 회의가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역대 이렇게 이러한 어떤 뭐 말하자면 모멸감을 네. 느끼는 전재수 의원도 뭐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이제는 완전히 뭐 최고위원들 전청래 최고뿐만 아니라 대표단 자체도 완전히 본인의 분신과 같은 그런 존재들로 당을 채워가는 이유도 자기가 재판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선명성이 분명한 확실한 친명의 원내대표가 있어야 당대표가 재판 때문에 자리를 비워도
불안하지 않다. 뭐 그런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나 보여지고요. 예.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판에서 빨리 재판이 끝나서 본인이 실형을 사냐 안 사냐가 또 하나의 중대 기록일 것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오래 가지 공직선거법 않겠다. 위반 혐의 재판 같은 경우는 예. 시작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멀지 않아서 그런 어떤 실형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런 것이 이제 남아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당 대표 직무 수행뿐 아니라 이제 곧 총선이고 내년 초면 총선 선거 운동도 개시될 텐데 예를 들어 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 전국적으로 이제 인기가 많은 상대당의 후보가 있는 지역구에 가서 당 대표가 자당의 후보를 지원 유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만히 있어봐 오늘이 좀 화요일이면 유세가 가능한데 내일은 재판 가야 되니까 유세를 못 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 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직접적으로 진두지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좀 전에 김광산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나와 있는 현재 기소된 사건뿐 아니라 앞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는 사건들까지 예측하게 된다면 그게 지난번 영장 기각됐던 내용을 얘기한 건데요. 그거 말고도 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쪼개기 후원을 했다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수사해서 기소가 안 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추가 기소가 되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재판 리스크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재판 리스크 국면이군요. 그럼요.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당무를 보기 어렵다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재판에 들어가면 나왔던 사람들의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네.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 뭐만 하면 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사실 공표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는 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 또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를 떠나서 민주당 전체에게 심각한 악영향으로 쏟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이재명 대표는 이제 녹색병원에서 나와서 차량에 탑승을 해서 법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대장동 위례 재판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벌써 재판이 2개. 그런데 검찰이 보고 있는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혐의 이 3가지 혐의가 추가된다면 재판 2개에다가 3개가 더 추가된다. 그러면 재판 일정이 상당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전담 판사조차도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위증교사 의혹부터 분리기소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작년 한 해 1년 동안 법원이 1심 기준으로 이 위증교사, 위증 관련 혐의에 대해서 절반을 징역 내지는 금고형 실형을 선고했다라는 통계도 오늘 아침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는 혐의가 위증과 관련된 범죄 혐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 재판 리스크 플러스 이제는 위증교사 리스크까지 생긴 거예요. 지난해 대법원 1심 위증, 교사 포함, 증거인멸 범죄 215건, 48.8%에 대해서 절반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징역 아니면 금고 선고했다. 굉장히 엄중하게 작년 한 해 동안 재판부는 절반 이상을 이렇게 절반 가까이를 선고했다는 겁니다. 그럼 확률적으로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 절반은 금고 내지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입해보면. 위증교사 양형 기준, 징역 10개월에서 3년의 형량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엄중하게. 유죄 확정되면 피선거권도 이재명 대표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위증교사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치 생명이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위증교사 혐의,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도 위증교사 혐의는 인정된다 이렇게 본 거죠. 네, 소명된다고 그렇게 봤죠. 그런데 사실 이제 유증죄랄지 유증교사는요 일종의 사법방해고 그다음에 재판부를 농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할 때 이 유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봅니다. 엄하게 다스리네요. 지금 보니까 예. 작년 한 해 동안 절반 가까이에 대한 위증 관련 판결이
실형, 뭐 금고형 이렇게 나오네요. 그런데 그 유증한 내용 자체가 유무죄 영향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랄지 구성 여부에 연관이 직접 있잖아요. 그러면 실형 선고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 뭐 구치소 수감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유증 교사를 분리해서 유증 교사만 기소하느냐, 기소하지 않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된 거예요. 왜 됐냐면 사실 백현동이랄지 대북성군과 묶어가지고 기소를 하게 되면 그 세 개가 재판을 똑같이 받거든요. 네. 그럼 선고할 때 똑같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몇 년 걸려가지고 왜냐하면 복잡한 사건이 같이 있으니까 한 번에 선고를 하거든요. 대장동 이런 게 껴 있으니까 복잡한 게. 그렇죠.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 보면 대장동 아니 백현동하고 대북송금은 좀 약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강 수사를 해야 하는데 유진 교사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 이렇게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녹취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유진 교사를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는 좀 보강 수사해서 기소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같이 기소기를 엄청 바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유진 교사는 기소하잖아요. 재판을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증인도 별 필요 없어요. 증인도 뭐 한두 명 나와서 하면 되고 녹취록이 있잖아요. 나는 사실대로 진술을 하고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고 또 유증한 사람이 나와서 난 그렇게 해서 유증을 했다 얘기하면 되고 녹취록이 있으면 재판이 빨리 끝나거든요. 그럼 이 재판이 만약에 아무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총선 후로 끌려고 해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끌기에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플한 재판이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위증한 증인이 검찰에 실토했잖아요. 현직 도지사가 위증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위증했다. 그 증인 나와서 증거 녹취록. 그럼 이재명 대표 방어하세요. 얘기 들으면 딱 끝나는 거다. 지금 기소된 것 또는 기소 예정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유진 교사예요. 그래요? 네. 그럼 유진 교사가 결론이 딱 나왔는데 이게 집행유예 이상 형이 딱 선고돼 버렸다. 피선거권까지 제한될 수 있다.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본인의 이제 대표직까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 이제 뭐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대표직을 유지하겠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또 1심에서 집행유예 나오도 또 대법원까지 가니까 뭐 확정은 아니니까 계속 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집행유예 나와버리면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역풍이나 후폭풍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다음 대선 출마에도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당연히 있죠. 이게 간단치 않은 혐의네요. 위증 교사 혐의 그냥 구속영장 때 쓱 들어가서 간단치 않다. 굉장히 간단치 않은 재판이 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성추훈 정책위 부의장님, 당내에서 제가 어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위증 교사 혐의가 뭐 대장동이나 백현동은 다퉈볼 여지까지 좀 봐야겠지만 위증 교사 혐의 검사 사칭 안 했어요.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기소가 됐는데 거기에 나왔던 증인에게 그냥 재판 가서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라고 이 대표가 위증을 종용했다라는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상황. 이 혐의가 다른 혐의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사법 질서를 방해하려는 좀 죄질이 불량한 혐의다라는 거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것만 소명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내에서도 이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일단 소명된 것이지 증명된 것은 아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또 법원 이제 기소가 곧 될 건데 기소되면 법원으로 넘어가서 이제 증명, 법원의 시간 속에서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오늘 언론에 나온 것처럼 위증교사 혐의는 48.8%가 적용을 받았다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이 사법부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이 판결에 대해서 뭔가 압박을 줄 수 있는 언론은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재판부가 마치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주장하듯이 얘기하는 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 때마다 본인들에게 좀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정의가 살아있다. 뭐 또 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정의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사법정의가 막 죽었다 살았다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여야 할 것 없이 예. 뭐 너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 해석들을 하는데 저는 이건 사법부의 생명은 독립성이거든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너무 정치권에서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당내에서도 그런 이 위증교사 혐의가 중하다 아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내용들은 내부에서는 활발하게 토론되는 것은 뭐
뭐 좋은 일이고 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외부에 정치권의 발언으로서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이 발언을 하면서 사법부에 좀 압력을 가하는 느낌으로 가서는 이건 여나 야나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그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는 녹취록, 위증을 했다는 증인이 녹음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 안에는 위증을 했다라는 그 증인의 목소리와 전화통화나 이재명 대표 목소리가 다 녹음이 돼 있고, 검찰이 이 재판부 앞에서 녹취 파일 일부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가 선명하게 증인에게 그런 말 들은 적 없다라고 했더니 그냥 들었다고 말하면 되지 뭐 라고 교사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래서 증인은 실제 2018년 그 재판에 가서 듣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무죄 판결이 지금 나온 건 아닙니까? 네. 그 녹취 파일을 좀 앞뒤 맥락까지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대목에서 이 대표가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라고 얘기했다는 건지. 왜냐면 이재명 대표 반박은 가서 진실을 얘기해 주시오 라는 굉장히 정의로운 부탁을 한 거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지금 반박인데, 검찰 쪽에서 듣는 건 정의롭게 들리지는 않으니까 전체 한번 녹취 파일을 한번 듣고 싶어요. 사실 뭐 조만간 그런 기회가 없겠죠. 뭐 예. 본재판 때 들어도 들 수 있는 거고, 지금은 먼저 우리가 방금 우리 순 부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미리 우리가 그걸 누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듣는 척의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이해되느냐가 또 다를 수가 있고 논란이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제가 지금 비판하고 싶은 것은 검찰의 판단이에요. 저는 처음에 앞에 두 사건, 백현동 사건, 이 대북 송금 사건이 힘에 붙이니까 하나 붙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으니까 진짜로 앞에 두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사건이 진짜 알짜 사건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그 판단이 명확하지 못해서 검찰이 이러한 부분들을 자초했다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만약 그렇다면 지금처럼 처음부터 아예 이 사건에 대한 중요도를 가지고 이 하나만 가지고 집중해도, 혹은 선거법 그런 부분에 명쾌한 부분만 가지고 해도 오히려 더 뭔가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지 않았겠느냐, 논란만 다 키우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유형, 즉 권고형이나 어떤 실형 자체가 40 몇 프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절반 이상은 자유형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60, 70% 나온 것도 아닌데 40% 안 되는 거의 50% 가까운 것을 그 억지로 70%, 80%처럼 얘기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른 혐의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금고형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유죄 확정 판결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만큼 사법부가 위증 교사 내지는 위증 혐의에 대해서 매우 엄정하게 판단하고 처벌을 내린다라는 의미로도 보이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이 검찰이 갖고 있는 녹취록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합당한 반박을 해내느냐가 이 재판에서 만약에 기소 분리된다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재판은 위증교사는 아니고 대장동 위례입니다. 그러면 분리기소할지 영장을 다시 칠 건지 어떻게 기소할 건지에 대해서 검찰 쪽 입장도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이 대표의 기소 시기, 범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결정에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조만간 결정한다. 그렇게 고민되는 사항은 아니다. 몇 가지 지금 검찰의 고민들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검찰 안팎에 따르면은 위증교사 혐의만 분리 기소, 선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보도 중에 이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면서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시켰다라는 김만배 신앙님 뉴스타파의 이 가짜 뉴스 의혹 보도와 관련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연관성 여부도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그냥 김만배 씨 혼자 신앙민 씨한테 1억 6천 책값 주고 벌인 일이냐, 아니면 대선 직전 대서판을 흔들려는 모종의 배후와의 공감대 내지는 연관성이 있는 거냐, 이 여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오늘 보도를 통해 나옵니다. 대장동 허위 인터뷰 관련 의혹 수사 선상에 이재명 대표 선거운동 문자 유포건까지 포함이 됐어요. 어제 저희 보도해 드렸지만 대선 하루 전날 이 가짜 의혹 보도를 이재명 대표가 대량 발송한 것,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구체적인 보도 과정, 공모관계 등 다 짚어볼 생각이다. 공모관계까지. 검찰에선 이거 공작이다. 대선 공작. 이렇게 규정한 바도 있죠. 새로운 혐의까지 이재명 대표가 받게 되는 셈입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김만배가 혼자 벌인 일일까? 물론 김만배 씨는 나는 그런 인터뷰할 생각도 없었어. 신앙님 씨가 인터뷰 나 몰래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억 6천 금전이 오간 것까지 밝혀졌기 때문에 김만배 혼자 벌인 일일까? 아니면 민주당이나 뭐 이재명 대표까지 연관돼 있는 거냐? 그 공모관계까지 검찰이 다 보겠다. 네. 대선을 앞둔 여론 조작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디서부터 문제가 불거졌는지를 밝혀내야만 다음번 있는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런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문제되는 건 신앙림 씨 그리고 김만배 씨가 인터뷰를 했던 게 2021년 9월 달입니다. 근데 제일 의아한 건 이 녹취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6개월을 꽁꽁 숨겨놓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가 불과 5일 앞두고 있는 시기에 뉴스타파에서 이 내용을 끄집어냈거든요. 그리고 김만배 씨의 육성을 넣긴 넣었는데 윤석열 그 당시 검사를 교묘하게 집어넣으면서 조작됐던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커피 한 잔 타주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시켰던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몸통이고 뭐 모든 악담들을 민주당이 다 쏟아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연관성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문자 메시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대통령 선거든 총선이든 공식적 합법적으로 이 동보통신이라 그러죠. 전체 문자를 쫙 발송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 제한된 횟수의 문자 메시지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대통령 선거 바로 전날에 이재명 후보가 전체 국민들 중에 400만 명이 넘는 국민에게 발송을 했는데 네. 그게 이 뉴스타파 내용들을 그대로 끌어다가 가짜 허위 조작 뉴스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되는 불법 선거 운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민주당이 뉴스타파 내용들을 끌어다 쓴 것인지 아니면 뉴스타파가 신앙림 씨, 김만배 씨의 인터뷰 내용들을 가져가게 됐던 경위부터 혹시 모종의 연계된 내용들은 없는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여당 지도부의 의심은 뭡니까? 지금 핵심적인 의심 연결고리는 대통령 선거를 한복판에 두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일단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것은 이 의심의 여지 없이 선거 여론 조작 범죄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타파가 이 내용들을 보도하게 됐던 신앙림 김만배 씨의 녹취록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분명하게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럼 이들이 하려고 했던 내용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 같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어서 MBC 등에 대한 보도가 갔을 때도 선거운동 한복판 중간이었는데 굉장히 편향된 방식으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후속 이 메이저 언론사, 레거시 미디어 등이 뒤따라서 보도했던 내용들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내용들을 끌어다가 대대적으로 선거의 여론전으로 가졌던 더불어민주당도 이 내용들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선거 운동에 나섰다면 그 또한 불법에 해당되는 것일 것이고 가장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일들의 중간에 혹시 연결고리가 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까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밝혀야 되는 건 단독 범행이 아니라 누군가가 배후에 함께 연결돼 있을 의심까지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도 이 부분 언급했는데 들어보시죠. 김만배 신앙님의 인터뷰가 날조된 것으로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를 대선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도 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작된 가짜뉴스에 기대어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으려 했던 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국민 사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는 치밀하게 계획된 대선 여론조작 범죄의 최종 수혜자였을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여론조작 범죄의 몸통이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최종 수혜자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 아니냐?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살포되는데 몸통이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에선. 그럼 민주당의 입장 반박도 만만치 않은데 민주당 반박입니다.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 당시에 가짜 인터뷰라는 걸 누가 알았겠냐?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입니다.
가짜 인터뷰인지 알면서도 뿌린 건 절대 아니다. 꼬투리 잡지 마라. 우리도 그랬다 가짜라. 그랬는데 선거 당시에 이재명 후보 본인조차도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타주면서 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며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집중적으로 공세한 바 있었습니다. 상황이 변했고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당시에 가짜뉴스인지 몰랐다라는 해명도 민주당이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성춘 정책위 부의장님, 네. 그 민주당에서는 이게 일단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라는 보도는 가짜뉴스다라는 건 인정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된 건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허위 인터뷰도 의혹이거든요.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예. 기소가 돼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것도 의혹인데 공모까지 의혹, 이것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공모까지 의혹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건 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너무 생각합니다. 나가고 있다 여당이. 예, 왜냐하면은 그 관계자가 말한 것처럼 사실 그 당시에 인터뷰가 나서 녹취가 같이 나왔기 때문에 녹취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모두가 받아들였거든요. 사실 뭐 1억 6천만 원이 오갔다거나 그 녹취를 풀로 들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구도 사실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 있을 거다, 돈 거래가 있었다, 이 정도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거기 때문에 당시에는 보도를 들었을 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뭐 문자 발송이나 이런 걸 했던 것은 언론에서 그 후보에게, 자당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나오면 당연히 활용하는 것은 선거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그렇죠. 뭐 보수 진영에서도 윤석열 후보도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만약에 나왔다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문자 발송도 하고, 그리고 그게 핵심적인 의혹이었다면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그런 것 갖고 뭔가 뭐 바로 문자도 보내고 바로 페북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음모론으로 가고 있다. 저는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 과거 그 민주당에게 너무 음모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게 전 국민의힘이라고 보고, 그 과거를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똑같이 하고 있지 않나. 그 민주당이 과거에 좀 했던 실수들, 잘못들, 부적절했던 것들을 너무 똑같이 하면서 그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고, 김기현 대표 저는 저렇게 강하게 발언하는 게 아무래도 본인의 위치가 지금 뭐 곧 있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본인의 위치가 좀 위태롭기 때문에 좀 점점 더 강세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야 입장 공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보도를 했던 비슷한 보도가 이제 JTBC에서도 이루어졌는데, 당시 보도를 했던 JTBC 전 기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윤석열 못 봤는데요? 라는 인터뷰 내용만 배제된 채 집중적으로 JTBC에서 이 무마 의혹이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좀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 친명 비명 간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김제 돌직구쇼에서 제가 비명 김종민 의원에게 모닝콜을 걸었습니다.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에서 최고 당도 5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격하게 이 친명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정상세포를 공격하면 그게 암이다라는 이 격정적인 비판의 말까지 했습니다. 이번엔 조홍천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가 심해졌다며 이게 민주정당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정말 누가 생채기 내가지고 고름 만들었냐, 누가 없는 외상값 만들었냐라고 예. 묻고 싶어요. 민주정당이라면은 네네. 내부에서 노선 차이, 권력 투쟁이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생각이 다른 쪽을 배제하고 당에서 쫓아내려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이재명만의 당으로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다. 정말 이게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가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지금 정말 이게 걱정인데요. 예. 이런 정당이 민주정당이냐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예.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당도가 최고 당도는 아니었지만 그 탈당해야 된다라는 이 5인방 안에는 들어가 있는 의원입니다. 이게 민주정당이냐,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조홍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민주정당을 언급하냐라며 비판했는데, 이번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글입니다. 당대표 내려오라고 체포 동의안으로 협박해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민주정당을 말할 수 있는 거냐.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모순덩어리에 웃긴 사람들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무소속의 김남국 의원이 무소속 같지 않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소속 김남국 의원과 같은 이 친명계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파의 행동을 뻔뻔하게 체포동의안으로 당대표를 내려오라고 협박한 행위라고 인식한다라는 게 김남국 의원의 글에 탁 녹아져 나오는데, 사실 비명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가결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들은 당대표의 약속을 지킨 건데 우리한테 뻔뻔하게 협박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냐라고 지금 맞붙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떠나서 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나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게 한둘이 아니죠. 아, 말이 안 되는 게 어디 한둘이냐. 친명계가 얘기하는 게 아니 너 왜 바보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을 믿어? 믿은 네가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본인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얘기했는데 너는 왜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을 믿고 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그룹 안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냐? 나가라. 그런 거죠. 네가 가라. 내가 민주당 탈당했다고 내가 민주당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너 잘못된 거다. 이게 그거 믿었니? 경계가 없어요. 뭘 믿어야 될지. 뭘 믿어야 될지.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조홍천 의원의 얘기는 자기는 민주당 내의 다양성이라는 다른 얘기를 들을 게 필요하다는 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받아들여서 다른 보이스를 내기 위해서 그야말로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 당에 있는 건데 원보이스로만 요구할 것 같으면 이게 무슨 민주정당이냐.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바로 공산전체주의 정당이란 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김남국이야말로 지금 뭐 추석 때도 일본에 가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계다운 거예요. 뭐 일본 그 수산물 먹으면 안 된다 해놓고 일본 가서 밥 먹고 앉아 있고 그거 내 말은 전형적인 이재명 스타일이다. 그야말로 나는 친명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은 굉장히 지금 구체화되고 있고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 여론조사 몇 가지가 실시됐습니다.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이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민주당의 이 분당 가능성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꽤 많은 사람이 응답했다는데 과연 몇 퍼센트가 나왔는지 저와 함께 저희 돌직구쇼 대형 미디어월에서 짚어보시죠.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까지 나타난 상황.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들이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친명 지도부가 그 여론을 등에 업고서 동료 의원을 향해서 고름 등의 막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은 다 그런 것에 있지 않을까요? 자, 먼저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전체 정당 지지율과 상관없는 전체 여론과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의 응답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응답자 사이에서 민주당의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21.3%는 매우 크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34.1%는 어느 정도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합쳐보면 55.4%가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분당 가능성 없다라는 응답은 34.2%에 그쳤습니다. 과반이 넘는 이 여론조사상에서 과반이 넘는 응답률은 민주당 이대로 가다간 쪼개지겠는데? 라고 답한 겁니다. 자, 그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층입니다. 라고 밝힌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금 친명 비명 간의 갈등을 보면서 어느 정도 분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응답했을까요? 이번엔 민주당 지지층을 상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야 이대로 가다간 당 쪼개지겠다.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요. 38.6%, 40%에 가까운 응답이 이러다가 민주당 쪼개질 수 있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응답이 나왔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 여론조사도 유효하지만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40%가 가까이가 이렇게 싸우다가는 분당 가능성이 있다. 어쩌면 분당하는 게 낫겠다라고 했을지 모를 응답률이 나왔어요.
실제로 보면 당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38.6%에 해당될 거고요. 또 잘 봐야 될 게 분당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가 아니라 없어야 된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죠. 당이 또 다른 분당돼서 안 한편으로 된다. 보면 이렇게 가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로울 텐데 굳이 분당해야 되나? 이런 표도 있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면. 수도권 분위기가 그렇은 분위기. 따라서 실제적으로 55.6%라고 하는 저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없어야 된다는 쪽으로 당을 사랑하는 면도 있고. 그렇죠. 뭐 우리 당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의힘의 인기도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분당 안 하고 견디면 총선에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막연한 생각이 제 안에 묻어 있다고 보면 훨씬 더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더 많은 사람이 보여질 수 있고 또 지금은 오히려 그야말로 완보이스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유인태 전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 분당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까지 분석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법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 많은 취재진이 운집해 있고 잠시 후 이재명 대표가 도착해서 대장동 비례 재판이 시작됩니다. 잠시 후에 이 대표 도착하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올지 아니면 묵묵히 들어갈지 잠시 후에 현장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유인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특히 김행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 사이에 뭐 전지 같은 청문회였습니다. 그런데 충격은 어제 청문회가 미처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장관 후보자도 같이 퇴장하는 이례적인 일도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어요. 막말 삿대질 전쟁 같은 청문회. 김행 장관 청문회 장면 보시죠. 답변을 틀어막으면서 끼어들지 말라 하면은 그럼 후보자 왜 불렀습니까? 제 의사진행 발언 시간입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요. 자, 네, 의사전달. 국민의 한 사람은 대표의 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많이 큰 게 아니고. 신우이는 결국 이제 남편의 가족이지 않습니까? 통정매매 공무의 정황이고요. 쉽게 좀비속이 아니고 제가 위법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통정매매고 명의신탁이라는 명의신탁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이 너무 억울해서요. 제가 인사청문회 안 할까봐 못 할까봐 정말 걱정했어요.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들을 스티밋에 넣고요. 스티밋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받습니다. 저는 후보자께서 성공한 코인쟁이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요 코인쟁이 이걸로 아닙니다. 돈 벌었어요. 아니에요, 이걸로 돈 아닙니다. 벌었는데 그걸로 돈 번 적 이걸로 없습니다. 돈 벌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끼어들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의혹들이 있었죠. 오늘 전반적인 여론 조간신문의 제목을 보면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때 소상히 이 증명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억울하다라는 말만 일관했다라는 평가가 사실은 지배적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여야가 보여줬던 이 청문회의 질 낮은 태도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오늘 공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은 그 많은 지적 중에 굉장히 일편을 보신 건데, 자, 박수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오늘 나오셨습니다. 가장 지금 뭐 논란이 됐던 의혹들 하나하나 살펴보긴 할 텐데, 네. 야! 라는 게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국민의힘 의원에게 많이 컸다? 아니 시의원 출신에서 국회의원 될 수도 있지, 시의원 출신이라고 너 많이 컸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그 추석 명절에 제가 참 많이 그 민심을 듣기 위해서 많이 걸었어요. 네. 하루 평균 제가 따져보니까 한 50리쯤 걸었더라고요. 근데 그 국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에 민심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긴 했지만
이번 추석 명절처럼 아프게 들은 민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민주당,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똑같이 정치에 대한 그런 아주 정말 매서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 와중에 이렇게 펼쳐지는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저도 정치인이고 정치를 해왔고 저도 청문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봤지만 정말 역대급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킨 그런 청문회였지 않냐. 김행 후보자의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의혹이나 이런 것을 거론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청문회에 임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국민들은 더 실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행 후보자가 도망갔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런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든 여야 모두의 책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기회에 국민들께서 더 이상 정치 혐오를 느끼시지 않도록 이 청문회 제도를 좀 여야가 지난 국회에서도 합의를 했었는데 그 왜 합의된 걸 왜 못 고치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고쳐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서 가뜩이나 민생에 힘든 국민들에게 정치가 그래도 좀 우리 기대해 볼 게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좀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님 여당 지도부가 나와 계십니다만 하여튼 좀 결단하십시오. 서로 결단하셔서 이런 어떤 모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안 합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좀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협조하고 그러면서 이런 제도 개선을 얻어내고 그것이 야당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하루빨리 좀 고쳐나가는 그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청문회를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어제 이제 이 고성의 장면을 좀 분석한 기사들도 지금 봤고 영상도 봤는데 김병민 최고위원님, 국민의힘의 이제 정경희 의원을 향해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정경희라고 반말하니까 정경희 의원이 야라고 응수를 했어요. 그러자 항의하는 지승호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많이 컸다라고 하니까 지승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온 거지 많이 커서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또 항의하는 장면. 그게 보니까 어제 청문위원 중에 몇 분이 이 파이터들이 계시긴 했어요. 그래도 반말을 하거나 너 많이 컸다라는 건 일종의 인신공격이잖아요. 저는 박수현 의원님이 주셨던 말씀에 거의 90% 이상 공감을 하고요. 저분은 박수현 의원은 그 국회 때 이 백봉 신사상 받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국민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청문회 좀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고성으로 얼룩진 막말이 오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많이 컸다라는 얘기는 저 국회 취재하면 처음 들어봤어요. 많이 컸다. 이게 민주당 의원 입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국민의힘 의원 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문정복 의원 입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패착인 거죠. 예. 아니,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 나와서 인사청문회에 올라있는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데 야, 너 많이 컸다? 하니까 당연히 다음날 뉴스에는 많이 컸다만 도배가 되고 실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도덕성, 역량 검증 이런 것들은 다 온데간없이 사라지게 된 거거든요. 저는 제가 민주당 지도부에 있으면 문정복 의원이 저 같은 발언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나왔던 일들이 아닙니다. 막말, 고성, 얼룩졌던 문정복 의원의 예를 보면 김행 후보자에 관련된 청문회를 진짜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의지가 있었으면 사전에 불러다가 좀 어느 정도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좀 예의주시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민주당도 그럴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보면 똑같은 또 문정복 의원이 그러지 않습니까? 코인쟁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는지를 하나둘씩 그 짧은 기간 안에 이야기를 잘 끌어낼 수 있는 것도 결국 국회의원의 역량인데 코인쟁이, 해명하려고 하면 여기까지 얘기해서 모든 것들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앞에 보여줬던 참담한 그 역량 수준에 대한 내용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김행 후보자가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도에 따르면 김행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에 퇴장을 해서 청문회가 하루 연장되게 됐어요.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고 여당 청문위원들과 함께 후보자가 퇴장하면서 청문회가 이제 파행이 됐는데 야당 주장에 따르면 청문회를 하면서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은 건 초유의 사태다. 라면서 현재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관삼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한편에 이제 코미디예요, 코미디. 일단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중에서 좀 수준 이하의 어떤 국회의원들을 좀 다 모아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리고 사실 청문회장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청문회 아닙니까? 이제 여성가족부면 왜 중요하냐면 여성가족부를 지금 현 윤 정부에서는 이걸 폐지하고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폐지에 관한 거예요. 엑시트 하겠다고 하는데 왜 폐지를 해야 하냐? 여성가족부가 다 존치하기를 바라는 국민도 굉장히 많고 또 야당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부분 아니에요? 물론 도덕성 검증할 수 있죠. 코인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출처 불명의 뭐 문서랄지 돌아다니는 소문 가지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아, 코인 한 적이 있느냐? 코인으로 돈 번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야 하는데 코인쟁이 아니냐? 이 문구부터가 모욕적인 언사를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유인천 장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건 잠시 후에 얘기 나누겠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후보자가 지금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청문회가 파행이 된 건데 저것도 코미디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까지 청문회 하면서 퇴장하는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위원장의 어떤 편파적인 진행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뭐 퇴장의 방법이 주로 많이 세웠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후보자가 퇴장을 하고 나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건 사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인사청문회 역사에서 없었을 거예요. 아니 김병임 최고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후보자가 나갔다가 왜냐면 이제 여당 의원도 그렇고 야당 의원도 그렇고 종종 나가요.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스튜디오 한번 주시면 아니 자꾸 이렇게 할 거예요. 사과할 때까지 우리는 청문회 임할 수 없습니다. 나갑시다. 그럼 뭐 여당 의원들 우르르 아니면 뭐 야당 의원들도 여당일 때 나갑시다. 우르르. 근데 갑시다 할 때 이제 후보자까지 같이 나간 건데 그거는 지금 이례적인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장시간 청문회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으로서 좀 너무 심할 정도의 편파적 진행을 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졌던 것이고 청문회 과정들을 쭉 지켜봤습니다만 실제로 나올 수 있는 의혹 검증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하게 다 이야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김행 후보자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했고 나오게 되는 민주당의 반응이라는 게 여기에 대한 의혹 검증, 역량 검증 이런 수준을 넘어서 완전히 좀 지저분한 정쟁으로 끌고 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됐던 거죠. 유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박영선 전 장관 청문회가 문득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후보자가 갑자기 난데없이 본인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데 야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를 끄집어내갖고선 청문회장이 아수라장이 됐고 결국은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서 유야무야 흘러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전 장관을 임명했던 예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박수현 의원께서 말씀 주시는 게 이런 방식의 청문회가 언제까지 유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지적을 주셨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마 이번 청문회 과정들을 거치면서 정말 필요한 일들에 대한 검증들이 좀 뒷전으로 사라진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청문회장에 입장할지 여부 아직 불투명한데 일단 그 후보자는 옵니까? 여당 지도부 김병임 최고위원님? 제가 그 내용들은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청문회가 통상적으로 하루짜리 청문회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마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저렇게 이 본의 아니게 파행처럼 흘러갔던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 여야 간의 조속한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내용들을 마무리 질 건지를 정리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 후보자가 나타날지 청문회장에 불확실한 상황이군요. 아마 어제 그렇게 이제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한 게 아니고 정회를 선포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후보자가 퇴장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맞습니다. 역대급이라고 그래 표현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김행 후보자가 처음에 후보로 지명됐을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죠.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여가부를 어떻게 폐지할까라고 하는 데 대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청문회를 자가 예측한 것이 아닌가. 이거야말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우스갯소리가 될 만한 이런 장관 청문회
저렇게 해서 장관이 되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도 개선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좀 하루빨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오늘 김행 후보자는 어제 작정을 하고 국민의힘의 방침에 의해서 나간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김행 후보자는 국민의힘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그런 후보자를 넘어서 이제 국민의 장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어제 당의 방침에 의해서 함께 퇴장해서 나갔다 하더라도, 오늘 당이 반대하더라도 오늘 국민의 검증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그야말로 본인이 할 일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주식 파킹 의혹에 관련해서 김행 후보자는 억울하다. 그리고 이 신우이에게 거래한 것은 불법은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이른바 주식을 파킹해 놓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부인할 만한 결정적인 충분한 설명은 없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김행 후보자의 회사인 위키트리의 보도들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가짜 뉴스 의혹이 많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발언했을까요? 자, 위키트리 성희롱적 보도가 악질적으로 양산됐다. 돈 벌기 위해서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개의치 않던 건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식의 저질 기사를 후보자의 회사인 위키트리가 양산해서 클릭수와 광고로 돈을 버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김행 후보자가 현재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메이저 언론사 1, 2, 3위가 시정 공모 순위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유체 이탈 화법을 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본인 위키트리 회사의 선정성을 물었는데 언론의 현실이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메이저 언론사도 다 그렇다라고 하는 물타기성 발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질의에 의하면 옐로우 저널리즘에 속한다는 거잖아요. 성인지적 관점에서 언론을 한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에 도구화하는 것을 광고나 상업화했다는데 일조했다면 그야말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매우 부적격한 인사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정말 드라마틱한 엑시스를 하고 돌아오지 않고 이 여성가족부가 윤 대통령 말씀처럼 폐지될 때까지 장관을 임명 안 하는 게 오히려 저런 장관 후보자를 내놔서 더 망신상을 맞고 오히려 정부에 부담이 된다면 저분이 어떻게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아예 후보자를 안 내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한편 유인촌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른바 MB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장관 후보자와 야당 의원들 간의 공방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여당 의원을 향해서 GX염X를 한다라며 욕설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럽습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블랙리스트라는 말 자체도 그때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MB정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위증에 해당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백서에 후보자의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104번이 언급됩니다. 정도로 여러 증거와 이 증언이 후보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제 얘기를 104번씩 거론하면서 왜 저를 구속 안 시켰는지 전 지금도 궁금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당시 장관을 지낼 때입니다.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바보 아닙니까? 어떤 당시에 자고 계셨습니까? 기업의 그룹의 사람들이 만든 백서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듯이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됐고 수많은 그런 정보 자료 또 적인 자백이 있는 이재명 대표는 기소까지 됐고 지금 재판 앞두고 있는데 왜 책임지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물어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모순되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왜 나옵니까 여기서? 왜 모순된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소되고 재판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아까 있었던 그 원색적인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사과드린다는 유감의 말씀을. 결국 이제 비속어로 썼던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은 사과를
했습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라며 오히려 정현주 KBS 사장 시절 문재인 정부죠. 역사 스페셜을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렸다. 내가 피해자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은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KBS 역사 스페셜을 거의 6년 넘게 했습니다. 매주 입시 공부하듯이 했습니다. 잘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명한 정현주 사장이 와서 저 자르고 그 다음 프로그램 인물현대사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왜 보수 정부는 가해자라고 늘 얘기하시고 나머지는 피해자처럼 얘기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훨씬 지독하게 했습니다. 뭐 사실은 블랙리스트 의혹은 MB 정부 때도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유죄가 돼서 환경부 장관이 구속까지 됐죠. 여야가 다 이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는 그 점을 피력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은 떳떳하느냐라는 점도 지적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청문회 야당에서는 지금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합하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합하다, 대법원장 후보자도 부적합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청문회는 지금 열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청문회는 이런 논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임명하시는 그 패턴으로 가시겠죠. 청문회가 어느 때인가부터 이런 어떤 그 패턴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요. 우선 그 자료 야당은 자료가 불충분하다, 자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정회를 하고 어제도 저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5번의 자료 요구 정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6번의 이제 회의 속개가 이제 된 것인데 이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회의 자체는 아까 우리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대로 본질은 어디 가고 맨 그 자료 제출 공방하고 저런 어떤 본질 외적인 문제 가지고 더 주목을 받고 그래서 사실은 야당이 이런 어떤 청문회는 야당의 판인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문회 제도의 개선을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명은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것은 임명 동의가 이제 필요한데 민주당은 이것을 당론으로 부결을 정할 것인지 오늘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 문제는 이균용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좀 이 자업자득인 측면이 많아요. 계속 어떤 대법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의 행정부와 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동일한 그 민주주의적 어떤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회에 와서 잘 모르겠다, 뭐 죄송하다, 봐달라 이런 어떤 식으로 계속 어떤 그 행정부의 한 부서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런 어떤 태도, 이런 문제들이 아마 야당으로 하여금 이거는 부적격 부결 당론으로 거의 그렇게 몰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내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대법원장 어떤 부재 사태가 초유에 이제 한 2달 가까이 또 가게 될 것이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당은 이것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기 위한 고의적인 어떤 대법원장 부결 아니냐라고 또 정쟁으로 이제 가야 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이 인사 문제가 모든 것을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시기, 이 문제 참 큰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행정부가 좋은 인재를 후보자로 내세우고 여야 의원들이 정말로 유능하게 청문위원으로 질의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세상이 될 텐데요. 아쉽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2명의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오늘 핫쌈 첫 번째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법무부가 이 김어준 씨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을 문제 삼은 겁니다. 뭐라고 문제 삼았는지 들어보시죠. 몰타 역시 유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우디 리야드를 지지한다고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왜 법무부 장관이 가냐는. 법무부 장관이 몰타 간 거를 김어준 씨가 문제 삼은 겁니다.
참 저분도 관심사가 많은 것 같고 한결같아요.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행안부 다수 부처 국무위원 유치 지원 활동 중이다. 법무부 장관만 활동하는 것처럼 발언했다. 명백한 허위다라고 법무부는 발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실은 이 한동훈 장관의 출장과 출장 비용을 갖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아 왔습니다. 김어준 씨도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인데 과거 김의겸 의원과의 설전도 있었죠. 들어보시죠. 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인데 호텔비 이게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나요? 위원님이 끝나는 이유만 하지 않고요. 밥값을 뭘 못하겠습니까? 자, 위원님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60%대 맞췄습니다. 지난 정부. 그런 지난 정부에 대해서 그런 정부랑 비교를 합니까? 교통비는요? 저는 비즈니스로 낮췄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비행기나 기차나 이거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이게 대해서 왜 국가안보하고 아니요, 외교관계 문제가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례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이고요. 위원님, 제가 적정한 시간 공개할 텐데요. 유류비도 올라가고 비행값도 올라갔지만 제 총액이 훨씬 적을 겁니다. 이렇게 공개하지 않는 것도 지금 법무부 얘기에도 어긋나요. 그러면 저 공개할게요. 대신에 지난 정부에 있던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공개 청구 같이 해주시면 아니요, 지겹지 않아요. 아니 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비교해 봐주시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거랑 지난 정부 거까지 다 공개를 해주십시오.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 출장비와 박봉계 장관 출장비를 공개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쏜 화살에 누가 맞았는지 잠시 후에 볼 텐데 저 출장비 내역을 문제 삼은 이유는 저거에 더 앞서서 민주당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이 미국 출장 가서 딴 거 한 거 아니야? 라는 의혹 제기가 나왔고 결국 입증은 못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출장비까지 흘러온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김어준 씨는 몰타는 또 왜 갔어? 라는 이 문제 제기가 나온 건데 일단 김의겸 의원이 쏜 이 화살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까지 입장을 내야 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출장비 관련해서 입장 들어보시죠. 저는 제가 미국과 독일을 다녀온 모든 일정을 자세히 다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도 같은 레벨로 제가 일정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다녀왔는지를 충분히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한 보고서도 법무부에 남겨놨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현임 장관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김의겸 의원이 출장비 왜 이렇게 많이 썼냐, 왜 공개 못하냐, 뭐 수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 이 화살, 법무부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7박 9일의 미국 출장, 박범계 전 장관은 6박 8일의 미국 출장, 수행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명 데리고 왔습니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11명 데리고 왔군요. 경비 총액,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840만 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1억 713만 원을 경비로 썼습니다. 경비도 수행원 규모도 기간에 비해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보다 더 많이 쓴 셈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 1억 출장비를 축소 공개한 거 아니냐 뭐라는 논란도 일고 있어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자체 보고서에는 수행원이 5명으로 줄어서 공개가 됐고 법무부에서는 11명인데 왜 5명으로 줄여서 보고했는지에 대한 논란이에요. 법무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비는 1억 713만 원인데 자체 보고서에는 6,840만 원으로 공개가 된 거예요. 특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미국 대학이 초청해서 강연하고 왔다라는 내용을 자체 보고서에 밝혔는데 법무부가 알고 봤더니 전액을 부담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경위 파악 중이다. 조치할 예정이다. 형법에서는 이거를 축소하거나 허위 작성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두 가지 논란이에요. 김의겸 의원하고 등등이 하도 출장비 공개하라고 해서
뭐 진짜 수상한 거 있나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셨을 텐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비랑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적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자체 보고서에서 공개했던 내용과 액수 차이가 너무 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일단 뭐 김미경 의원이 또 헛발질을 또 했어요. 그 뭐 이거 뭐 한두 번이 아니라서 뭐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우리가 그 금액이랄지 수행원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출장 간 지역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지역이 다르다고 한다면 수행원 다를 수 있죠. 금액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워싱턴 가고 뉴욕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방문한 것도 거의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데 왜 수행원이 11명이나 필요했을까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왜 자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을까? 정당하다면 허위로 작성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자체 보고서 수행원도 뭐 반절 이상 줄이고요. 그다음에 뭐 금액도 출장비도 5천만 원 이상 축소했어요. 근데 자체 보고서 자체도 사실은 이제 공문서거든요. 그러면 이거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또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그 연구소 대학에서 초청 강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초청 강연 제목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웃겨요. 그 통일과 관련된 건데 국제정치 강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물론 통일되면 법률 중요하죠. 그런데 이 법률 자체는 사실은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북한과 우리 법을 재정비할 것인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통일된다는 것은 뭐 아주 그냥 어떻게 지금 현재는 좀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제목을 일부러 붙여서 그냥 가서 강의하려고 하면 통일과 강의는 어디서 해야 돼요? 통일부 쪽 관련된 사람, 통일 전문가 해야 하잖아요. 본인이 아마 그런 걸 좀 하고 싶어서 초청을 받았고 또 초청을 하면 되게 초청을 취해서 일부라고 아니면 전액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무부에서 전액 부담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의 어떠한 출장의 편의성 또는 정치적 목적 이런 거다 굉장히 많은 비용을 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독일 출장 갔다 온 것도 비교를 해보니까 그 비용도 굉장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일단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1등석을 타고 갔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등급을 낮춰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갔다라는 것도 비교가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공개하라고 요구했던 사람은 김우겸 의원이죠. 근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해명해야 할 상황이 됐어요. 출장비가 달라서 결국 김우겸 의원의 공세에 박범계 전 장관이 해명해야 할 곤혹한 상황이 연출됐다라고도 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럼 김우겸 의원은 이거를 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출장비가. 뭘 보고 싶어서 공개하라고 한 겁니까? 의원은 뭐 이제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휴일이 많이 끼었는데 왜 길게 갔냐라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요. 실제적으로 보면 장관의 패턴에 따라 다른데 1인당 출장 비용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비즈니스로 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최근에 미국 비행기 값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퍼스트 클래스 값이 지금 비즈니스 값일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1,200만 원 정도 들어서 그런 부분인데 조금 박범계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데리고 갔기 때문에 수행원을 많이 데려갔어요. 다만 그것을 그 수행원 범위가 법무부 장관이 데리고 갈 수 있는 수행 범위를 이탈했는지는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가 무슨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을 초청해서 돈을 주겠습니까? 응? 남북 통일에 법무부가 뭔 역할을 합니까? 물론 이제 남북 연합을 하면 사실은 북한 사람이 외국인 되니까 외국인이 됐을 때 들어오는 건 법무부 역할일 수도 있는 거고 남한법과 북한 사회주의법을 골고루 하겠다. 그건 억지로 얘기하면 얘기는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면 이제 다 드러나기 때문에 현재 정치인들 중에서 장관들이 외국 가서 자기 돈 내고 저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초청 외형상은 초청이지만 그 경비 전액을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가 다 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의 자체 보고서와 법무부가 추산한 박범계 장관의 실제 경비가 다른 까닭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겸 의원의 궁금증도 이제 풀렸는지도 궁금합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송영길 전 대표 이 돈봉투 의혹 때문에 탈당을 했고 윤관석 의원도 돈봉투의 실체를 인정했고 보좌관 등도 돈봉투를 돌렸다라고 인정한 상황입니다. 관계자 중 한 명은 책임은 송영길 전 대표에게 있다라고도 지목하기까지 한 상황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지원 유세하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 좀 당혹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화산 등산객들에게 진교훈 후보 지지를 호소, 승리를 위해 힘 보태겠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탈당하신 분이라 당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요. 라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임 최고위원님, 네. 그 선거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되게 고마운데, 저 어른이 오신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날 저희 지역 바빠요. 네. 있죠? 당에서도 있었죠. 누군지 알아. 이름도 아는데 오지 마세요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마음은 고마운데 오면 도움이 될까? 뭐 그런 분들 민주당에도 있어요 분명히. 유세차에 좀 올라가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시긴 오되 유세차에만 오르지 마세요. 그리고 저렇게 파란 잠바 입고 와서 유세에 나서면 송영길 전 대표는 언론에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보도가 될 거 아닙니까? 송 전 대표가 지금 SNS에 저 파란 잠바 입은 사진들 다 올리고 있어요. 저렇게 되면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여전히 민주당과 한 팀이구나라고 하는 시그널을 국민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송영길 전 대표가 진짜 진교훈 후보를 돕고 싶어서 왔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교훈 후보를 돕는 만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감쌌던 만큼 나의 돈봉투 사건을 감싸라. 이런 신호가 아닐까라고 또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거 구도 프레임이 묘하게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재판 리스크를 통한 이재명 대표.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게 진교훈 후보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마 민주당 사람들도 고민이 많을 거라 보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김남국 의원 문제가 있다고 민주당에 나갔지만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과 원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건데 여기에 대한 진실성이 없는 행동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최고위원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제가 취재하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했을까? 아니면 요청을 안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파란 잠바 입고 지원 유세를 한 건가? 박수현 전 수석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그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제 사법 절차가 진행이 돼서 송영길 대표 본인에게 이제 턱밑까지 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인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죠. 무죄 추정 원칙도 있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인에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뭐 저도 정치인입니다. 이것은 뭐 저에게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사 그것이 제기된 의혹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의혹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의혹 수준, 나는 억울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국민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한데 네. 송영길 전 대표 억울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주장도 저는 직접 들은 바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좀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자중하는 것 이것이 좀 진보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물으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지난 지방선거 때 충남의 어떤 한 군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와달러 갔더니 저를 포함해서 3명의 그 지원 유세 명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다행히 저를 빼고 나머지 2분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 유세하면 안 된다. 유세차 올라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 당원들이 지구당에 막 항의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름은 수석님 이름은 공개하지 마세요. 안 할 겁니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름은 공개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두 분은 못 탔어요, 못 유세차? 하시고 저 혼자만 유세를 했던 기억이 그렇군요.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저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으면 저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정치인은 늘 자기에게 겸손한 이런 것들이 국민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분명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 그 1심 재판 결과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송 전 대표도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고 또 송 전 대표의 입장 재판에 가서도 충분히 본인의 입장을 잘 피력해야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이제 전당대회에 돈 봉투가 뿌려졌다라는 실체적 진실이 관계자들의 시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만큼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박수현 전 수석의 지적도 상당히 적절해 보입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주윤발 씨, 윤발이 형,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거액을 기부한 기부천사로도 유명하죠. 뭐라고 밝혔는지 주윤발 씨 이야기 오랜만이네요. 들어보시죠.嗰啲錢唔係我捐嘅，我老婆捐嘅，我唔想捐嘅。有邊啲人需要嘅咪攞去咯。我平時有兩碗飯食得㗎啦，即係朝頭早就食唔到飯嘅，晏晝食繼續訓練，去到11月19號之後睇下真係會唔會跑死我。跑死咗以後就唔使寫㗎啦。種子，所以我慢慢變咗啲人會中意我，係個光環喺我後邊冇。我嘅世界入邊，人人都係平等。小心啊！ 자, 저 현장을 취재하고 온 김영주 특파원. 부산국제영화제 후원의 그 고문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제 부산국제영화제의 제일 앞줄에 가서 주윤발 씨도 보고 오시고 아까 또 누구 봤다고 자랑하셨죠? 판빙빙. 판빙빙 보고 오셨다고 저한테 보자마자 김 기자, 내가 어제 누구 보고 한 줄 알아? 판빙빙을 봤어. 네. 영원한 우리의 딱이라고 했고 이번 영화제는 호스트가 송강호 배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송강호 배우가 직접 같이 주윤발 씨하고 등장해서 많은 그 인사를 했고 우리들의 영원한 형님이다, 따그다라고 얘기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는 뭐 2010년에 자기가 사후에 99% 자기 재산을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해서 큰 이슈가 됐죠. 우리나라 돈으로 뭐 9,6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또 인터뷰할 때는 사실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마누라가 해서 액수도 잘 모른다. 사실 나는 뭐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점심 저녁 아침은 안 먹고 쌀밥 2그릇 정도만 먹으면 된다. 8,100억 기부. 예.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해서 우스갯소리를 했고 또 재미있게는 저렇게 등장하고 마지막에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대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셀카를 찍었어요. 아, 어제 제일 앞줄에서 주윤발 씨 직접 보셨죠?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윤발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는 아직도 나는 감독인데 주윤발하고 영화 찍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 아, 그래요? 그렇게 얘기한 그 분들도 있어서 훈훈한 그야말로 어떤 그 우리 부산의 혹은 대한민국의 영화 팬들의 어떤 박수와 갈채 속에서 등장했고 상당히 그 제일 마지막에 당연히 들어오셨거든요.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야말로 어떤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 마누라를 아내로 수정을 그 아내가 했다. 지금 뭐 겨우 아내한테 돈 타서 사는 시세다. 돈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이분은 호라버니 밑에서 컸고 또 사실 우편 배달부도 하고 공장에서 직공 출신이기 때문에 홍콩의 교과서에도 나온 정말 인간적인 우리들의 따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저희 동네에 그 성냥개비랑 이쑤시개 다 불고 다녔어요. 긴 코트 입고 바바리 코트 입고 이쑤시개 그 영웅 본색 그렇죠? 그 영화가 기억나는데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주윤발 씨는. 뜨거운 소식 3가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변수는 투표율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과거의 패턴을 보면 특정 패턴을 투표율에 따라 보인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변수는 투표율, 오늘부터 사전투표. 여야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는 단순한 강서구청장 한 명 뽑는 선거 아닙니다. 올바르고 독선적인 윤석열 정부에 진짜 교훈을 주고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꼭 승리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진교훈 대통령하고 한라인이 돼가지고 대통령한테 뭐 해달라고 요구하고 전화해가지고 이 강서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이게 싹싹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뽑아놨고 오세훈 서울시장 뽑아놨으니 그러면 김태우를 구청장으로 뽑아야 강서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자, 강서구청장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 과연 이 사전투표를 포함한 전체 투표율이 높을지 낮을지에 따라서 여야의 시비가 엇갈릴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나는 강서구청장 선거 안 돕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길게 선언을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아마 너도 좀 가서 도와라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나는 전혀 도울 생각이 없다. 염치가 있으면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와줬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는 것도 양두구육하는 후보에게 속는 것도 한 번이면 족하다라며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꾸 이제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 때 같이 선거하셨잖아요, 김병민 전 최고위원님. 예. 누가 누구 뒤통수 때렸나요? 어떤 얘기죠? 글쎄요, 중간에 당대표가 선거 때 2번이나 당대표직을 버리고 다른 데 갔던 일들에 대해서 당원들은 이 뒤통수를 어떻게 맞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치는 바라보는 측면마다 다 조금씩 그 결이 다르죠. 그리고 정치를 사적 감정으로 생각하면서 하시는 분들을 저는 최근에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는 사적 감정들이 상당히 좀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돕고 안 돕고는 본인의 자유죠. 정당인으로서. 아마 윤상현 의원이 저 얘기를 꺼낸 건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거든요. 저도 강서 보궐선거 현장에 참 여러 번 갑니다만 그때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든 와서 조용히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당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충정원이 조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조언을 저런 식으로 받아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당을 생각하고 애당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당원이라면 나의 처해져 있는 상태와 상관없이 최소한 낙선운동 성격의 발언들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김태우 후보자의 집은 어디냐라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여선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강서구청장이 강서에 살지 않는다라며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구청장 당시 강서에 안 살지 않았냐, 어디 살았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강서구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을 거주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있고 분당에 10억 상당의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김태우 후보는 가짜 뉴스다라며 강한 반박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시절 재산 등록 일부를 보고 피선거권 운운하는 건 허위 사실이다. 강서구 가양동에서 등촌 3동으로 이주, 재산 등록 서류에도 기재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입장 나왔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재산신고서 자료를 오독한 거다. 여씨 주장은 김 후보에게 회복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항이다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김태우 후보자는 강서구에 계속 살았다 이거군요. 재산 등록서에 나와 있다. 작년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강서에 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7월 1일이면 이제 구청장에 당선되고 난 다음 임기를 시작하고 있을 텐데 그때 강서구에 살지 않으면 김태우 청장은 구청장으로서 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 처벌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었겠습니까?
재산 신고에 나왔던 내용 일부에 대한 오독으로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여선홍 씨가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가짜 뉴스를 뿌려가면서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리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거든요. 관련된 내용에서 김태 후보가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만큼 잘못된 주장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게 추후 법적 분쟁으로 가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박수현 전 수석님, 이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이렇게 낮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합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분석가나 전문가들은 투표율이 40%가 넘으면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35% 정도 되면 거의 박빙일 것이다. 30% 정도로 낮으면 국민의힘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법원 도착했습니다만 병상에서도 강서구청장 투표하라 독려할 만큼 투표율이 민주당에겐 상당히 좀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짧게 입장을 냈는데 단 3표가 모자라다. 이렇게 3표가 모자라다? 예. 그건 아마 96년인가요? 경기 하남의 문학진 의원이 3표 차이로 패배했던 뭐 그런 것들을 사례를 소환하면서 굉장히 절박한 호소를 한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떤 여야가 서로 셈법으로 그렇게 지지층들을 총동원해내기 위해서 선거 때 되면 늘 유불리를 뭐 쉽게 얘기하면 앓는 소리도 하고 죽는 소리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 민심의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치권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공중전도 중요하지만 강서구의 정말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민심이 실제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고 그 민심에 응답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길일 텐데 이렇게 민심과 좀 동떨어진 이런 어떤 정치권의 언어로 민심을 동원해 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뭐 오늘 보도해 보니까 이 70%에 달하면 민주당이 이겼고 50% 선대 이것도 높은 건데 투표율이 기록됐을 때는 국민의힘이 이겼다. 뭐 이런 기록도 있던데요, 김영주 의원님? 사실은 뭐 70% 50%도 안 될 가능성이 많죠. 또 뭐 큰 선거 때면 뭐 사전 투표까지 있으니까 70% 간다 하더라도 또 구청장 보궐선거는 한 45% 정도 전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 내에서의 말하자면 굉장히 어떤 그 강한 자기 지역의 어떤 정당의 어떤 지지자들이 조직적인 선거를 한다 했을 때 맥시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번의 경우에 뭐 다음 총선에 말하자면 그 풍향계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조금 더 투표율이 더 제고될 수는 있지 않겠나고 생각됩니다만은 아마 박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사전 투표가 시작됐는데 현재 투표율이 한 1.78% 오전 10시 기준으로 되는 것 같아요. 사전 투표율 1.78% 기록하고 있다. 네, 아마 사전 투표가 진행이 이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다른 선거랑 다른 사전 투표는 관내 사전 투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사전 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프린트를 받아 사전 투표를 하게 되는데 보궐선거에 해당되다 보니까 강서 관내 지역에 있는 관내 사전 투표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인 사전 투표만큼 투표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이번 선거 운동이 매우 이례적인 건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첫날 저도 현장에 갔는데 연휴 시작되는 첫날이랑 딱 맞닿아 있어서 정말 지역에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연휴가 끝난 이틀 동안 이제 막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사전투표가 진행됐던 것이고 최종적인 본투표까지 갈 때 그렇게 투표율이 높지 않을 거다 생각되는데 최근에 있는 전체적인 민심들을 좀 보게 되면 여야 모두에 대한 정치 불신, 약간의 정치 혐오 같은 일들이 조금 더 많아져서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매우 송구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이런 애들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동력들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상당히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없이 법원으로 입장하는 모습도 저희 생중계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장동 관련된 재판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배임 혐의도 있고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있고 성남FC 관련된 이제 뇌물 혐의도 이재명 대표는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대표의 법원 출두 모습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조금 전 이재명 대표가 건강은 많이 확실히
회복됐어요. 재판을 못할 만큼의 과연 건강 상태인가 관련해서 재판부 판단이 저는 맞아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또 재판을 연기해야 할 다른 사유가 있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그건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 열렸고 이 대표는 출석을 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배임 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성남FC 관련된 뇌물 혐의 이 중에서 가장 관건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대장동이 되겠죠. 대장동 관련해서 이건 엄청난 사건이고요. 배임 혐의다. 예, 배임 혐의에 관련해서 금액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장동의 유죄 무죄가 어떻게 나올지 따라서 형량이 엄청나게 좌우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성남 FC도 중요하고 유례도 중요하죠. 근데 오늘 재판 자체가 그냥 대장동 뭐 4,895억 배임 혐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재판은 대장동 유례 성남 FC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이걸 사실은 일주일에 2번은 재판해야 한다. 그 말이 사실은 맞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른 재판도 있고 더군다나 최고위원회의랄지 이제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재판 자체를 좀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유죄가 됐든 무죄가 됐건 재판의 결과가 늦게 나올수록 본인에게 유리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당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연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사력을 다하겠지만. 사실 재판부들이 대부분 한 번 정도 연기를 해줍니다. 재판 연기를 변경을 해주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하면 절대 해주지 않아요. 물론 이제 조율은 일부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검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일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지금 영장이 기각된 게 있잖아요. 그걸 따로따로 분리기소하는 걸 제일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기소를 하면 재판기일이 한 번 잡히는데 이거 분리기소하면 사건마다 새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담당 판사들이 다 달라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고 한 판사가 돼도 달릴 그렇죠. 수 백현동 있다. 사건 따로 있죠. 그다음에 유진교사 따로 있죠. 그다음에 대북송금 따로 있는데 대북송금을 더군다나 이제 수원 검찰청으로 다시 재이첩을 해버리면 이제 수원수 재판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지검을 일어나야 되지 않고 뭐 수원 가야지 뭐 중앙지법에서도 계속 몇 곳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시나리오는 유증기소 분리기소하는 거고 뭐 백현동 따로 기소하고 그다음에 수원에서 대북송금 기소하고 이거 자체는 이제 재판의 부담을 가중을 한 2배 정도 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장 싫어할 겁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사실은 모든 게 다 해결된 건 아니군요. 이제 재판 리스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판 리스크다. 민주당 비명계를 중심으로 어제 이제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모닝콜 전화 걸었는데 구속 리스크만 면했지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민생 리스크가 남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 대목도 일치를 하는군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라는 논란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자와 국민의힘의 반박도 전해드렸는데 지난해 5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인천 계양을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했었죠. 그때도 요 비슷한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주택 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물어보고 싶고 계양구가 투기과열 지역인지 비조용 지역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세부적인 수치는 잘 모릅니다. 연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연고가 없어도 유능한 옆집 사람이 옆 동네 사람이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김영주 의원님 이제 반대 논리예요. 연고가 없어도 유능한 사람이 옆에 살면 좋은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데 좀 이제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야 될 게 국회의원하고 또 단체장은 좀 다릅니다. 그동안에 보면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서울에 살아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만 하더라도 전혀 연고가 없는 데서 출마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그런 한정된 시간, 뭐 그게 2달입니까? 뭐 이사 가서 급하게 지역을 고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조금 국회의원과 단체장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저런 어떤 자기 지역에 살아서 지금 김태우 후보도 너무 보증금이 작아요. 보증금 1,000만 원, 저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 원에 60짜리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집 재산이 10억 재산을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자기는 달세 60만 원에 1,000만 원 보증금짜리 산다라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진짜 저기 사는 거 맞아?
물어볼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집을 뭐 갖지는 않더라도 근데 1, 2억짜리 전세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고정적인 뭐 주택, 전세. 그럼요. 꼭 자기 집을 갖지 않더라도 뭐 집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는 뭐 서울이나 분당에는 10억에 대한 집을 갖고 있는데 자기 구청장이 있는 자기 지역에는 1,000만 원 보증금 들고 60만 원 달세 산다는 게 과연 정당한가? 실제로 거기 사는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저희 유튜브 계정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더 라방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병민 최고위원과 김영주 의원 두 분 모시고 김진의 더 라방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